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1996년 문해지 개간 시와 시약 신인상으로 당선 등단하셨고요. 그리고 시집에는 벙어리 구름, 검은 꽃밭 등이 있습니다. 제2회 충남 시협상 작품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창작과 함께 문학 연구를 병행을 하면서 공조로 언어의 하엄, 시와 영성이 있습니다. 종합문해지 개간 문학마당의 편집을 맡았고요. 신인문학회 동인 대전작가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현대문학을 강의했고요. 현재는 원광대학교에서 현대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윤은경 시인을 만나봅니다. 꽃과 나. 윤은경. 산길을 걷다가 한 꽃송이를 바라보자 줄기가 휘도록 매달린 꽃송어리도 빤히 나를 쳐다본다. 오래 다른 길을 걸어온 허공과 허공이 순식간에 접힌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부터 내려온 햇볕이 젖은 목숨을 시득시득 말리는 동안 푸른 길을 종긋 세운 그대, 세상의 쓰거운 술이 모두 걸러 뿌리 안에 깊이 깊이 묻고 내게서 소스라쳐 돌아나간 소리들도 그곳에 가 다 안기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우리 작가님 시 꽃과 나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네. 이 시 속에 꽃과 나는 어떤 사이인지라고 물어봐도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꽃과 나는 둘째 시집에 실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 시집 서원에서 제가 쓴 말이 있었는데요. 그 숲을 사이를 걸었다. 조심조심 걷는데도 자그마한 벌레들은 후득후득 튀어오른다. 은빛 가터를 단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실려서 하늘하늘 나를 스쳐간다. 다른 몸을 입은 이 많은 목숨들이 이들의 허공이 내 허공에 와서 오래 머물렀다 간다. 목숨이라는 질긴 그물에 벌레도 꽃도 나도 단단히 묶여있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자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실 우리 앞에는 있지만 의식화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타자의 발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의 꽃과 나는 그 세계 내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시인들이 뭐 의인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시에서는 그런 의인화라든가 알레고리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단지 어떤 이 모든 그 존재 각각이 두근두근한 생명의 약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마주하는 그런 실존적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주하는 실존적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그 실존론적 사태, 그것이 곧 나와 타자 혹은 타자성과의 만남,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대표 단수로서의 한 꽃송이가 아니라 그 한 꽃송이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닌 복수의 꽃송이가 돼서 많이 날아보면서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꽃이라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대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꽃과 나는 서로 빤히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들었던 세상의 쓰거운 소리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고요. 또 내가 질렀을 비명들마저 그 꽃은 들어주면서 그 자기의 고통으로 화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와 꽃은 그렇게 존재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소통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들끼리의 단절과 소외를 넘어서 특별한 관계로 소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또 세상에서 가장 큰 침묵의 소리로 강변하는 그런 실존론적인 사태를 통해서 존재론적인 의미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고 또 저 역시 제가 지향하는 또 지향해온 미학적 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네. 직업은 교수님이구나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아이고.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네. 철학적이긴 하네요, 상당히. 네.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근원에서 들여다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네네. 철학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게 시인 거죠. 네. 그렇죠. 자, 예. 우리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직접 좀 본인 아,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몇십 년 전에 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500년쯤 전에는 이제 백제의 서울이었죠. 네. 그런데 전 아주 어린 시절에 공주를 떠났어요. 우리 선친께서 직업상 이렇게 가솔들을 이끌고 다니셨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5개나 다녔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 유년 시절에는 그런 어떤 방랑이랄까 뭐 이런 상황이었고 대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와서 이제 5학년부터는 이제 대전에서 쭉 생활을 했고요. 살아왔고 쭉 공부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게 있었죠. 말하자면 어떤 그 더할 수 없는 정신의 공백, 견딜 수 없는 정신의 공백 이것이 삶 자체를 회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써야겠다. 예전에 쓰던 그런 걸 벗어나서 진짜 시를 좀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6년에 개간 시와시학 신상에 이제 투고를 해서 등단을 인정받게 됐고요. 시집은 2권을 냈습니다. 벙어리구름, 검은꽃밭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학문과 창작을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뭐 근대문학사라든가 현대문학사, 현대시 이해, 또 한국문학과 서구문학 이렇게 문학 관련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게을러가지고 시집을 2권 내고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함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부러운 게 우리 작가님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빨리 하시면서도 단어 하나하나도 틀리지 않죠? 아이고 제가 글쎄요.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 더 잘하시는데요. 네. 1996년 시와 시학으로 신인상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어보니까 어느새 30년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네네. 처음 등단하셨을 때 느꼈던 감동? 그때 네. 기억 나세요? 아주 그때의 정서와 감동이 뭐 똑같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주 뭐랄까요?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인이라고 했을 때는 뭐 대단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선입관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쭐한 느낌 뭐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시인이 되었구나 드디어.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몹시도 고양되고 또 몹시도 충만한 어떤 기쁨, 희열 뭐 이런 것이 처음 느껴졌다면 바로 곧 이어서 그 뭐랄까요? 그 압도적으로 눌러오는 어떤 힘의 무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어떤 그 굉장한 두려움, 불안, 시커멓고 덥고 묵직하고 그런 구름장을 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튼 매우 극단적인 그런 두 종류의 감정이 한꺼번에 휘몰아쳐서 엄습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등단하신 시들은 어떤 시들이었는지.
등단작은 봄 나무 희망이라고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서 있는 네네네. 그런 제목을 가진 음. 시인데요. 그거 외에 5편, 그래서 이제 6편을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등단하시고 인제 많은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 당시의 시 세계와 30년 전, 그러니까 30 네. 년 전의 시 세계와 네. 지금의 시 세계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인제 결혼하셔서 아이도 키우시고 하시다 보면은 네. 쪼끔 '시 세계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어 네네. 어떻습니까? 변화가 30년 있을까요? 동안 안 네. 변하면 그건 정물이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라고 하는 출발선에서 첫걸음을 떼는 때가 이 등단이라고 하는 문학 제도권의 그 문 앞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신인상 시상식에서 당선 기념패를 받고 그 문 앞에 섰을 때 이제 다들 왜 그 당선 소감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당선 소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오싹하고 이 전율이 오면서 준비해 갔던 당선 소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문득 그때 읽고 있었던 어떤 그 랭보의 견자이 시학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언급도 하고 뭐 그러면서 중언부언 맞췄던 것 같은데 잘 기억도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등단작을 이제 얘기했을 때 봄나무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그 시를 쓸 때는 자연이, 삶이, 뭐 이런 모든 저를 둘러싼 세계 모두가 그렇게 아프고 아름답고 슬프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일종의 감상벽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 시와 시학 이전에 그 문학사상이라든가 현대문학 이런 데 이게 최종심을 올라가면 심사평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오세영 선생님께서 심사평에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분위기적인 것의 형상화는 매우 탁월하다. 그러나 사유의 깊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아마 일종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일종의 감상벽 같은 것들도 조금 있었고 그때는 사실 온전히 나만의 실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뚜렷한 고집이라든가 정신의 깊이 이런 것들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했던 것은 어떤 이념이라든가 관념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이념적이고 탈역사적인 순수 서정시를 좀 써야겠다. 어떻게 보면 서정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근원적인 고뇌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절실하게 어떤 자기 규정성의 언어라든가 자기 회귀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뭐 존재론적 고뇌라고 하는 미명하에 막 쏟아내곤 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사실 그때 당시 그 시와 시학에 투고된 그 작품을 심사하셨던 분이 이제 이가림 시인과 오탁번 시인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모두 작고하셨어요. 음. 작고하셨는데 그분들도 역시 이렇게 천상 서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시와 시학이 가령 우리 문단에 그 유명한 잡지 있지 않습니까? 창작과 비평이라든가 네네. 또 문학과 지성 이런 음. 쪽에 그 문예지들이 그 애꼴로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 뭐 리얼리즘이라든가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우리 제가 등단한 시와 시학에서는 한 가지를 내세웠어요. 하늘엔 별, 땅에는 꽃, 사람에겐 시 이런 구절을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문학적인 지향을 가진 문예지였고 시와 시학 출신의 시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쪽에 어떤 그 애골적인 측면에서 뽑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또 그때 당시 우리를 휩싸고 들었던 어떤 서정 개념의 빛깔도 향기도 무척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집하고 지향했던 어떤 근대적인 미학, 뭐 재현미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재현미학보다는 지금은 탈재현미학의 흐름이 아주 큰 물줄기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 시도 변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둘째 시집에 표제시로 실렸던 날개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발표한 시가 이제 골링의 꼴 연작시를 좀 발표를 했는데 그 시 사이의 어떤 차이, 이것이 제 시의 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이 직접 작가님의 시를 좀 낭송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네. 시를 좀 낭송을 해 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발표한 시가 있는데요. 골링이 꼴이라고 하는 연작시를 좀 썼습니다. 거기에서 음. 거미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낭송을 네. 하겠습니다. 골리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의 단어예요? 음, 원래 이제 본래 지명은 골령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의 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생활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래서 골령골을 골링이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네. 기대가 되는 그런 시네요. 자, 그러면 음악 네. 먼저 나갑니다. 네. 거미야, 골링이골. 골링이골 쥐똥나무 흰꽃 환하고 얼굴 디밀어 쥐똥나무 향기 훔치려는데 촥 거미줄 감긴다. 엉큼한 거미란 놈 쥐똥나무 잎새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어이없는 듯 빤히 쳐다본다. 허공 당기며 허공 감으며 이 편한 세상 푸르지요 하며 온몸으로 넓힌 집. 덩그러니 지붕도 처마도 없는 쪽배 하나. 지문 찍은 집 한 채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멀리 바람 거센 비탈엔 힐스테이트 블랑 루체 눈부신 흰뼈. 창공의 투명한 빛은 저 푸른 초원에 내리면 꿈에 그린 무지갯빛이다. 죽은 자의 안거에 공구리 친 웅장한 캐슬타운. 성곽 위로 쫙 날개 편 새털구름 날고 깃털들 분분 내리는 재건축 리빙폴에는 성내에 있다. 리슈빌의 이쁜 꿈을 욕해서야 쓰나 황홀한 프리즘을 통과한 꿈이 살아 꿈틀거리는 기호들의 왕국. 떠돌이 개들 어슬렁거린다. 영원한 주민은 없으니까. 단보라도 앞선 더샵, 그런 아이파크. 아니 그보다는 타워 팰리스 원밸리의 레미안, 마법의 파라다이스 글로벌, 혹은 누버 원더풀 월드 아크로비스타쯤은 되어야지. 그렇고 말고. 뚱뚱한 주인 따라온 포메라니안, 한 다리 들고 쥐뚱나무 발등에 오줌 내갈긴다.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거미야. 우린 삶을 설계하는 게 아니야. 설계된 삶에 얹혀 사는 거지. 쥐똥나무 세상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생사지도를 가는 거미야. 피냄새도 이념도 싹 다 지운 거미야. 모르고 죄를 지은 거미야. 궁둥이가 시커먼 꿈의 건축가야. 바람 불고 꽃잎들 흔들리는데 몸뚱이 하나로 빈 슬픔을 휘감아 쥐똥만한 지문을 뜨는 불태울 초가 삼칸도 집도 절도 훔칠 설계도도 없이 온몸으로 외로운 거미야. 네. 이 시.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름, 제 네. 옆집 아파트의 이름. 그런 네. 것들만 기억이 남는데 제가 너무 시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네. 노리고 쓴 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뭔가 예. 상당한 심오한 무엇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걸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음.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이 시를 처음 보면 이 쥐똥나무 울타리가 이제 골령골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하고 나서 국가기관에 의한 제노사이드가 있었어요.
골련골 집단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골련골의 쥐똥나무가 이제 자그마하게 흰 꽃을 피우는데 이름이 쥐똥나무여서 그렇지 굉장히 향기로운 향기가 아주 강한 나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꽃이 굉장히 향기로워서 그 냄새를 이제 향기를 좀 맡아보려고 거기를 디밀었는데 거기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자체가 그 제노사이드의 그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좀 뭐랄까 보호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 제노사이드의 슬픈 기억을 함께하고 있는 울타리의 그 자연의 그 집을 짓고 있는 거미의 그 집과 지금 이제 그 제노사이드가 됐든 제국주의가 됐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욕망으로 요즘 우리들 보면 왜 이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지게 브랜드화한 그런 고급진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들어서는데 그런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 그런 그 인간사에서 있는 아주 비극적인 제노사이드와 함께 있는 집과 거미라고 하는 그런 집과 거미가 짓는 집과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기호로서 소비하고 있는 이 브랜드 아파트들. 이거는 일종의 욕망의 기호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름도 전부 다 우리 어떤 순우리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외국어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 이름도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어떤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령 이제 힐스테이트 블랑르츠에 같은 경우도 언덕 위에 하얀 집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이제 무지개 아파트, 꿈에 그린 아파트, 또 뭐 이런 거, 캐슬타운 이것도 일종의 어떤 중세적인 성체니까 어떤 낭만적 그리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연상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리빙 포레 같은 경우도 리빙이라고 하는 말과 포리스트 아니면 포레버 이런 것하고 연결돼서 복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이고요. 또 리슈빌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리치 빌리지 같은 그런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발음한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자본주의적, 물신적 어떤 기호로서 우리가 소비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노사이드의 끔찍한 아픔과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고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픔과 이런 의무 같은 것들이 정말 그 유효한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 상당히 메시지가 강한 그런 시였네요, 결국은. 그렇기도 하죠. 네. 예. 저 작가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시를 쓰고 싶으신지요? 어,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 날개라고 하는 시가 예전에 썼던 그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최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언어들이 자기 회귀적이고 자기 규정적인 그런 존재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자와의 관계 맺기, 소통 이런 것을 좀 더 그 앞에다가 전면에 내세웠다면 지금은 이제 광장지향의 시를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우편배달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영화 일 포스티노를 이렇게 떠올리곤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인공으로 그 칠레의 국민 시인이라는 그 네루다 시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 네루다 시인이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 이탈리아로 망명을 오는데 그 이탈리아 한 섬으로 망명을 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에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이 네루다만을 위한 우편 배달부를 이 우체국에서 고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우편 배달부로 고용된 청년이 마리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네루다와 마리오가 서로 만나서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학에서 시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시의 어떤 본령이랄까, 시의 지향이랄까, 또 시의 미학적 윤리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루다와 마리오라고 하는 분이 그 두 주인공이 그 어떤 시인처럼 그 아름다움의 우편 배달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도 그 네루다가 이 섬의 아름다움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리오에게. 그러면 그 마리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때 막 이제 사랑에 빠져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소녀의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네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요런 것을 이야기하고 한 가운데 어떤 그 시의 지향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인제 쭉 이야기하는 그런 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화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것은 인제 우리가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만 전달을 하는 것이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로서의 시인이 되고 싶고 예전에 진은형 시인이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교사적 교회의 프로파간다들이 전달되는 장소들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선동과 구호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정치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어떤 장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이런 장소들은 어떤 정해진 혹은 분배된 운명을 지닌 채로 이제 존재하지를 않죠. 다만 이제 우리는 그런 우편물이 열리는 순간에 우편 배달부는 죽고 그 배달부가 전달해 준 하나의 장소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은형 시인도 두 종류의 우편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하나는 장소를 탄생시키는 그런 문학적인 우편물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들의 주어진 구획을 강구하게 하는 우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고정되고 지배적인 어떤 구획된 이념들이라든가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획된 강구한 우편물이 열어주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장소를 계시하는 곳이니까 장소를 탄생시키는 것이니까 그 시는 그렇게 어떤 지배적이고 이념에 물든 오염된 이런 장소를 폐기하고 새로운 장소를 여는 그런 문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네. 그러한 우편 배달부가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시의 음. 순수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단적으로 요약을 네. 한다면 네네.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보 더미에 아무도 모른 채 숨겨져 있는 그런 음. 진실을 문학이 음. 드러내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의 편재해 있고 아주 편만해 있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봐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우리는 바로바로 잊어버립니다. 그 속에 숨은 진실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대한 무관심으로부터 환기시키는 역할, 또 그 사건의 공간을 채우는 그런 정서들을 여러 겹으로 층층이 만들어서 겹겹이 쌓인 공간들 혹은 어떤 정서적인 미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더 오래 생각하고 사유하게 하는 그런 시가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네. 저도 그걸 지향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의 삶에서 네. 작가님 시에 가장 영향을 준 계기랄까 아니면은 경험이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향점도 얘기했고 또 음. 초창기에 어떤 네네. 존재론적인 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음. 같아요. 모든 목숨 가진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문학 관련해서 김남조 선생님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문학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얘기냐면 도서관에 수만 권 쌓여 있는 그런 장서도 길가에 먼지 쓴 민들레꽃 한 송이가 내는 그런 묵시를 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영향을 주는 분들을 만나겠지만 저로서는 그 기억도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인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느끼는 네. 거는 뭔가 시 문학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벼워야 될 네. 대담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나 너무 네. 걱정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그러니까 듭니다. 실제로 지금 충남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에서 현대시 문학 강의를 하시고 계시죠? 지금 충남대학교는 이제 그만하고요. 네네. 원광대학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작가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모습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간단하게 좀 네. 설명을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네. 이 문학을 향수하는 주체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낯선 종족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예요? 제가 예 네. 제가 등단했을 때는 이미 30 년이잖아요. 이 음. 학생들은 20살 남짓이니까 대학생들이라서 20살 남짓이니까 오히려 제가 등단했을 때보다도 훨씬 뒤에 태어난 그런 그 아이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이제 저하고는 아주 이질적인 종족이라는 느낌을 가끔 받기도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요즘 뭐 SNS, 멀티미디어 이런 게 우리보다 굉장히 훨씬 친화를 느끼는 그런 세대고요. 디지털 종족같이. 또 사실 요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AI 로봇도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활 양식이나 인식 또 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그런 웹 생활 양식이 매우 익숙한 그런 세대고 멀티미디어 문화를 삶 그 자체로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라고 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근대 문학이라든가 현대 문학 이렇게 가르칠 때 문학사를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인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친 문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학을 향유하고 향수하는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과 지성과 지식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느꼈던 어떤 역사 철학적인 상상력 아래 쓰인 시편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아득한 옛날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대 담론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어떤 주의가 붙은 거 그런 거대 담론이라든가 이 문학 이론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삶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삶의 어떤 것이 음. 아니라 공부해야 할 대상이고 머리 혹은 이성, 지식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런 것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순수 서정시 이런 계열에는 정서적인 공감 같은 것들은 아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것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통 서정시에 대해서는 멀리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오히려 더욱 그리운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능동적으로 시를 감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시적 표현에서 이렇게 함축된 어떤 의미들을 캐내서 의미와 정감 같은 것들을 해석해 주면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집중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군요. 있고요. 원래 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좁게는 한 편의 시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창조적인 독자를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어떤 우리 현대 지금 여기에 어떤 문화 같은 것들 또 현대 사회에서 제시되는 그런 것들을 향유하기 위한 총체적인 소양을 좀 길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이라든가 미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 능력 뭐 이런 데에 방점을 두고 좀 설명을 하고 접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요즘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시를 쓸까 이제 좀 궁금해지긴 네. 하네요. 네. 감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발랄하고 명랑하고 뭐 음. 젊은 청춘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들의 능력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깊이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깊이를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이 시가 있는 클래식입니다. 자, 클래식 한 네네. 곡을 선곡해 주셔야 되는데 네. 혹시 평소 좋아하시는 곡이나 오늘 선곡하고 싶으신 곡이 있으실까요? 제가 비발디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겨울악장 처음 도입부 1 악장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제가 시 쓰고 싶다거나 혼자 조용히 음. 저를 만나고 싶을 때 이 사계를 전 악장을 그냥 이어폰 끼고
아니면 헤드폰 네. 끼고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발디의 그 사계 중에서 겨울악장을 선곡하고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비발디의 사계저희 준비하겠고요.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1996년 문해지 시와 시악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벙어리 구름과 검은 꽃밭 등의 시집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원광대학교에서 현대문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윤은경 시인을 만나봤습니다.
네, 감상하신 곡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유은경 시인이 선곡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겨울을 감상을 하셨어요. 카라얀 G 메릴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